예, 오늘 뉴스탑 10 첫 번째 이슈. 북한이 손 내민 날 정찰기 띄운 미국.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특수감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통상적인 훈련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손을 내민 날이었습니다. 지은균 대표님. 네. 이 특수감청 정찰기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리벳 조인트, RC-135W 리벳 조인트인데 이 리벳 조인트는 오산기지 소속의 비행기가 아니에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비행장 소속의 비행기거든요. 이게 지금 오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찰기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없습니다. 정찰기는 항상 임무를 합니다. 무슨 임무냐? 적의 정보를 청취하는, 체득하는 그 임무를 하는 것이지, 정찰기는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아요. 훈련은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훈련하고, 정찰기는 항상 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남양주에서부터 인천 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양주로 갔다는 것은 오산에서 이륙해서 쭉 직진해서 거기서 이제 고도를 잡고 인천 쪽으로, 즉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뭔가 감청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네. 자, 미국에는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 대의 최첨단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틀 전 수도권 상공을 정찰했던 이 리벳 조인트, 그리고 코브라볼, 컨베센트 각기 맡은 역할도 참 다른데요. 그런데 아까 이 행보가 의미 있다고 했는데 전개. 예. 근데 이번에는 왜 리벳 조인트일까요? 자, 지난번에 북한이 그 마지막에 초대구형 방사포를 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코브라볼이 왔었어요. 코브라볼은 뭐냐면은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가진 게 코브라볼이고, 그 전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기 전에는 리벳 조인트가 지속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지금 뭔가 특이 동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뭘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감청해 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다, 어디에서 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하는 것까지 확정이 되면 코브라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컨베센트가 와서 탄도탄의 궤적하고 다 이제 추적하고 그것을 본국에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예. 교차 검증까지도 하는데, 지금 리벳 조인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곧 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정찰기를 띄워 보낸 거다. 곧 쏠 겁니다. 곧 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얼마 있다 쏠까요, 그러면? 뭐 얼마 있다 쏘는 건 북한 마음이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이틀 전에 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열흘 내에는 북한이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가데나에 있는 일본에 있는 저 비행기가 여기 와서 작전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실패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쏴야죠. 곧 쏠 겁니다. 방사포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안수영님, 이게 왜 저희가 의미가 간단치 않냐고 봤냐면, 북한이 손은 내민 날, 그러니까 미국 체제 보장을 좀 해주면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낮춰가겠다라고 한 달 정찰기를 띄웠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도 상당히 지금 계산이 복잡할 것이고, 아닌 게 아니라 손 내민 날 미국 정찰기와 또 B-52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워싱턴의 의지는 이제 뭐 베트남 회담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는 논의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뭔가 그동안 방사포나 뭐 이스칸데르 정도 쐈는데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에게 새로운 그 시그널을 날리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겠다. 이런 징후가 미국에게 감지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특수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을 정찰한 그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B-52 폭격기가 우리도 정말 모르는 사이에 북태평양 상공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신 대표님. 네. 공중급유기까지 달고 온 거 보니까
이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겁니까? 자, B-52 폭격기는 미국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폭격기고 괌에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찰기가 온 날 이 괌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 이 B-52가 북태평양 상공까지 가는데 B-52의 항속거리가 6,500km입니다. 그러니까 괌에서부터 저기까지 한 3,000km 되죠. 그러니까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받아야 다시 기지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왔느냐? 이게 뭐 러시아하고의 지도만 보면 저기는 러시아 앞이니까 러시아하고의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혹시 화면에 지금 아까 그 지도를 띄울 수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항적이 있습니다. 예, 나오네요. 지금 나오죠. 이 항적을 서쪽으로 한 1,000km 옮겨 보십시오. 어떻게 됐냐? 저게 바로 일본의 그 홋카이도를 딱 스쳐가지고 동해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만약에 전날 동해로 들어가는 B-52를 보여줬다면 북한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러나 저렇게 딱 꺾어서 들어가는 저 모습이 동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코스지만 1,000km 바깥에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행적을 좌로 한 뼘만 간다면 그렇죠. 그 한 뼘이 1,000km인데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동해로 가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그런 항적 코스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을 대단히 자극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준비와 의지는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북미 간의 묘한 무력 대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 말고도 미국은 이란과의 대치 전선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요즘 이 단어가 미국 수뇌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데요. 바로 장전입니다. As the president said, we don't want war with anybody. Bu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We're locked and loaded. And we're ready to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Make no mistake about it. 자, 그리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Secretary Pompeo and others will be going over to Saudi Arabia at some point to discuss. 폼페이오 장관이 사우디에 가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것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우디가 자기 산유량의 한 50% 이상을 현재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우디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러면 사우디하고 같이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걸프 지역에 사우디의 GCC 국가라 해서 걸프 에리어의 그 국가들이 있는데 총 6개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6개국이 전부 다 전화에 빠지게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이 조종하고 있는 하마스도 있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전쟁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우디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전쟁을 쉽게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란과의 전선도 그렇고 북한과의 전선도 미국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교과로 한번 가볼까요? 어제 저희가 이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갈등설을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이 강 장관이 국회에서 외교부 패싱 지적에 또 한 번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반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 수장의 외교부 인사가 아니라 경제통이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이번 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수석으로 기재부 출신이 거론이 되고 있다. 예, 아직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고 이번에 협상의 무게라든가 어려움에 비춰봐서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외교부, 국방부 또 안보실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나가겠다. 물론 협상팀의 수석 대표가 확정은 안 됐어요. 뭐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경제통 출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미 동맹 안보 개념이 아니라 비용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1차부터 5차까지 방위비 협상은 국방부가 맡았고 6차부터 14까지 올해까지는
외교부가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재비 출신인데다가 현재 퇴직자거든요. 퇴직자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갖다가 현재 수석 대표로 맡긴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한미 동맹과 상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만약에 협상 수석 대표가 된다 그러면 오로지 돈만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한미 동맹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 계산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금년도 2019년도 협상 자체가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된 거거든요. 원래 협상에서 미국에서 한 1억 5천 정도 주면은 하면은 한 5년 단위로 하겠다 그랬으면 그때 오히려 싸게 먹겠었는데 1조 원 이내로 하려가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그 협상이 현재 어려워졌고 됐고 다시 협상이 되는데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겠나. 한미동맹의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예, 말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반대편에서는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돈 장사를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경제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한번 제가 되묻는 겁니다. 자, 돈을 많이 깎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어할 가치가 있느냐 돈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손해보는 척하면서 돈을 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허만석 부자. 그런데 이 분담금의 경제통을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관료 불신 때문이 아니라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을 안보실 차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땠냐면은 결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 쪽에서 지금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임명된 이후에요. 그렇다면 김현종 차장은 아시다시피 한미 FTA를 옛날에 이끌었던 경제통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통 내세워봤자 결국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시통찮았다는 지금 일단 잠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할 사람을 또 기재부 출신의 경제통을 사령탑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위비 협상이라는 것은 비록 돈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어떤 연대감이랄까 이런 굳건한 어떤 바탕 위에서 어떤 협력적인 차원에서 이게 돈 문제라든지 이런 금액적인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기재부 출신이 과연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미국과의 갈등 요인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현종 차장의 전력인데요. 이분이 지금 한일 간에 지금 갈등이 있을 때요. 일본의 역량은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 요청 안 하겠다.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될 일이냐 기억이 나네요. 이런 말은 상당히 수위가 높고 상대 국가에서 들었을 때는 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외교관으로서 좀 갖춰야 될 덕목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절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아쉬움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외교부에 난처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가 일본 주관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실장님. 화면 같이 보시면 물론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막은. 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가 조국 장관 임명은 청와대 무리한 수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외교를 주도하는 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다. 문정인 특보가 핵심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부분 다 사실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 문정인이 외교안보의 주요 인물이다. 요거는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책에 얼마나 개입한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외교부를 움직이고 청와대가 국방부 전체를 움직이고 해서 외교부 국방부가 사실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청와대가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정책을 물어보면은 국방부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청와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모든 것을 청와대 주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교부나 국방부는 사실 제 목소리를 못 내고 현 정부가 청와대 위주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묘한 시점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사이다 안 좋은 일본 언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약해졌어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부 전체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름대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우리만 지키고 북한 안 지키고 그래서 손해보고 있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 동맹의 교전이 자꾸 생기고 대일 관계가 경색되고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외교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다른 게 있다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대북 관계도 심상치 않고 한미 관계도 파열음이 좀 들리는데 이렇게 외교부 내에서도 좀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좋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궁금증이 여전한 강경화, 김현종 갈등설에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둘 사이의 불화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기라성 같은 장관이나 기라성 같은 외교관들을 전부 제껴놓고 그 사람이 상전 노릇하듯 외교안보 정책을 지시를 하고 갑자기 변경하고 제가 알고 있는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고개 흔듭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다음에 장관을 오는 게 아니냐 자꾸 공개를 흔드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퍼스널리티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궁금증이 여전한 강경화, 김현종 갈등설. 예. 근데 오늘 허만숙 부장, 김현종 2차장이 SNS에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런 반성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지금 김현종 차장에 대해서 국회에서요, 물러나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거세지고 있고 이게 지금 조국 정국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서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김현종 차장이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 간의 갈등을 왜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요. 예. 김 차장이 먼저 외교부 관계자한테 이유와 어쨌든 간에 호통을 치고 좀 막말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비록 실권이 없는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차관급인 김현종 차장한테 그렇게 호통치지 마라. 외교부 직원한테 호통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관급인 차장으로서는 그냥 수긍하면 될 텐데 그걸 또 장관한테 이제 맞받아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그게 나의 스타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김현종 차장이 요즘 시쳇말로 하는 외교부 직원들한테 꼰대짓을 한 거고 장관이 그것을 정당하게 지적을 한 것인데 김 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평정심을 지금 잃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권이 없는 외교부 장관 얘기를 강경화 장관이 들으면 참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해석이시니까. 예. 자, 이 청와대 차장이라 하더라도 외교부 직원들한테 호통칠 권한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필요하다면 차관이나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의사 전달을 보내지 호통칠 권한이 없는데 호통을 치니까 강경화 장관이 화가 난 겁니다. 강경화 장관과 이 김현종 2차장의 갈등설 그리 쉽사리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외교안보 소식이었습니다.